안녕하십니까, 건스입니다. 지금부터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1979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전이 이제 끝난 이후에 만들어진 일종의 베트남전에 관한 미국인들의 뭐 반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 그런 현실을 좀 거짓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였던 것을 좀 더 사실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한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배경이 베트남전이기 때문에 베트남전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60년대, 75년도까지 벌어진 그런 미국과 남베트남이 한편이 되고 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한편이 돼서 서로 대결을 한 그러한 전쟁이죠, 그죠? 예, 그래서 베트남은 전쟁을 한 이유는 이제 미국 독립을 위해서 한 것이고 미국은 뭐 민주주의 수호 뭐 이런 대의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그렇게 그 확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서로의 목적은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독립을 위해서 프랑스하고도 또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크게 두 개가 있죠. 프랑스하고 벌인 전쟁이 있고 다음 이제 미국하고 벌인 전쟁이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월남전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이제 원래 1883년이라고 하네요. 1883년도에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그런 상황을 겪은 것처럼 베트남도 그렇게 겪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그 진주만 폭격 때문에 미국이 이제 투하한 원자폭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투하한 원자폭탄 때문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해방을 하게 되는 아니면 또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남한을 우선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름대로 독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 의한 독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직접 싸워가지고 이긴 거죠. 예. 직접 프랑스와 싸워서 이겼고 사실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잠깐 이제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프랑스가 이제 그런 독일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베트남은 또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또 베트남이 일본과 또 전쟁을 벌여서 결국 일본을 몰아내고 1946년도에 이제 일본을 몰아냈지만은 또 다시 이제 프랑스가 베트남을 자기네 식민지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46년도부터 54년도까지 벌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60년도에서 75년도까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그죠?
전쟁 거의 뭐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여튼 베트남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그리고 일본, 미국과 전쟁을 벌여서 다 승리한 하여튼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75년도에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베트 이 베트남이 우리하고 좀 비슷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이쪽에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그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처럼 분단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남베트남에 그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꾸려지게 되면서 남베트남 정부와 해방투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한 것이죠. 서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미국이 남베트남 정부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 전쟁에 이제 참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전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된 그러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된 다음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남한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서로 분단된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이 단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단독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남한에도 빨치산 투쟁이 있었어요. 빨치산. 그래서 빨치산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남한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남도당을 중심으로 전쟁을 벌였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국지전, 이제 정부군과 싸운 그런 전쟁이었는데 정부군에 의해서 다 토벌이 됐죠, 그때. 그래서 이제 남한은 그 민주주의 국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베트남이 우리 이승만 정권보다 훨씬 더 약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세력을 더 확산을 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와는 또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또 다른 결과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튼간에 이 전쟁에서 미국이 베트남에 많은 그런 살상과 피해를 입혔죠.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또 파병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50만 명 넘게 파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런 군사 군인들을 베트남전에 파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베트남과의 또 전쟁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말은 대의 명분은 우리도 이제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그런 대의 명분이 있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이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이 전쟁을 파병을 함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달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외화를 확보를 함을 통해 가지고 당시 뭐 경부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산업화를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우리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그러한 기회였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그 파병한 그 군인들이 또 미군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당연하게 베트남 양민들을 뭐 학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죄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정권이 베트남 가서 사죄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우리와 베트남은 이제 서로 잘 지내는 사이죠. 너무 이제 이쪽으로 역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이제 여러분 봤다시피 약간 이 우리가 지난 학기 때 했던 독일의 그 뉴저만 시네마죠. 뉴저만 시네마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헤르초크 감독이 만든 아길의 신의 분노. 이 영화와 약간 닮아 있었죠. 예, 닮아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이제 당시 그 당시라는 거는 이제 그 신대륙 그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어떤 원주민들과 원주민들 토벌을 하고 금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에 어떤 신대륙에서 어떤 정복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강을 따라서 밀림을 여행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 속에서 당시 스페인의 그 왕과 그리고 또 그런 이 군인들이 이제 아주 이제 그 강을 타고 가다가 하나하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환경 속에서 죽어나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스토리가 이제 지옥의 묵시록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아기레스 신의 분노라는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지옥의 묵시록은 이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 자체가 이 조셉 콘레드의 소설인 암흑의 핵심이라는 소설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지만 이제 배경이 좀 다르죠. 배경은 이제 이것은 그 벨기에가 콩고 식민지를 하게 되면서 이 1890년 6개월 동안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배경은 다르지만은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그 강을 따라서 밀림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목격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백인들의 그런 악마적 속성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점에서는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똑같이 그런 커츠라는 그런 백인을 찾아라 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스토리는 거의 역사적인 배경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영화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그런 시, 또 할로우맨이라는 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고 또 제지 웨스턴의 제식에서 로망스로라는 그런 그 인류학자가 쓴 책이죠. 제임스 프레이저도 마찬가지고 황금가지라는 그런 인류학 이론서에 또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암흑의 핵심
이라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조셉 콘레드의 자전 속 소설, 자기가 직접 겪은 그러한 일을 이 소설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말로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 콩고 강을 여행하면서 목격한 탐욕스럽고 잔인한 유럽인들에게서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악마적인 속성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진실을 읽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제 콩고 그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콩고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면서 많은 그런 학살을 하는데 그 학살 때문에 콩고 인구가 1,000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그 정도의 만행을 벌였죠. 그것은 이제 뭐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에 거의 2배에 이른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작가 아서 코난이 세계 역사상 최대의 범죄라고 이제 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그런 미국인이 아니라 이제 유럽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죠. 미국인이 베트남에서 벌인 그러한 그 베트남에 대한 어떠한 학살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보였다고 할 수가 있죠. 예. 뭐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제 막 학살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냥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양민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지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그 잔인한 이런 것들은 반대로 이제 그런 그 베트콩과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이후에 커츠 대령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그 부족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잔인한 장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강렬했죠, 그죠? 시모어 시트만이라는 이제 이 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명분은 19세기 말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내세웠던 문명화 사업 명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명화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 19세기 말 유럽 뭐 이렇게 벨기에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 뭐 프랑스 모든 그런 유럽의 많은 강대국들이 식민 국가를 건설했죠. 예. 근데 그 식민주의를 건설하는 명분이 바로 문명화였죠, 문명화. 그거는 똑같이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을 식민지 할 때도 우리 문화가 조선이 미개하기 때문에 문명화, 근대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합리화를 시켰죠, 그죠? 좀 더워가지고 문을 좀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베트남에서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미국의 그런 명분 역시 과거 그런 백인들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옥의 묵시록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크게 두 측면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째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서구 문명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 그죠? 네. 그래서 서구 문명이란 거는 이제 그 유럽인 백인 중심의 그런 강대국에서 벌인 그런 이제 식민지에서의 그런 폭력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건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선은 자기네 땅에서 인디언을 몰아내고 거기서 자기가 문명을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막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식민지가 필요 없었죠, 그죠? 예. 식민지가 필요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미국 역시 이런 그런 그 미국 인디언을 몰아내고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이제 빼앗았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서구 문명의 비이성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을 서구 문명의 비이성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커츠 대령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커츠 대령과 그 월라드라는 주인공을 통해 가지고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역사에서 백인이 저지른 인디안의 대량 학살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다고 믿는 미국의 어두운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 대량 학살과 그리고 베트남 양민 학살은 서로 같은 그런 그 미국의 그 폭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한 폭력이라는 것은 결국 야만의 역사에 세워진 미국이 야만의 역사에 세워진 국가라는 그러한 점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것은 과거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했던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뭐 이런 장면들이죠. 얘가 이제 킬고 대령이죠. 예. 킬고 대령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기병대로 이름을 쫓았던 전통이 있는 7사단 소속의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제7사단이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기병대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7사단이 베트남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령도 그때 기병대 전통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카우보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썼던 그리고 킬고란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킬고 고가 이제 피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살상과 파괴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이제 전파하겠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는 것을 막 게임하듯이 그렇게 학살하는 데는 아무런 가책과 감정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마치 서핑하듯이 그렇게 즐기기까지 하죠, 그죠? 예. 그런 킬고의 그런 행동들이 베트남전에서의 미국인들의 잔혹함, 그 비이성적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가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킬고가 이런 이 나팔을 막 불면서 이 헬기를 타고 이 민간인들이 살지만은 민간인들과 이제 베트콩과 연결이 돼 있었죠. 예. 그래서 베트콩이 이제 잠입해 있다는 걸 알고 그 민간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작전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작전에 이런 많은 헬기들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마치 남북전쟁 때 아니면 서부시대 때 그런 기마병.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말을 타고 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헬기를 타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헬기들이 그런 베트남 마을에 그 집들을 마구 이제 불바다로 만들죠, 그죠? 예. 근데 그때 보면은 마치 이제 게임에서 뭐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인 것처럼 베트콩들의 그런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미미하고 약간의 이제 이 헬기를 하나를 추락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곧바로 보복을 통해 가지고 섬멸해 버리는 그러한 미군 대단한 화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장면이라는 것은 일종의 베트남들은 이제 무력하고 미군들은 그 미국의 물리력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대단함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통해서 베트남전의 패배에 대한 그 국민적인 어떤 그런 굴욕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트콩과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이 영화 통해서 봄을 통해서 미국 관객들은 과거의 굴욕함 이런 것들을 상쇄하는 만회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는 굉장히 역시 미국 이런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가해자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그러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킬고가 자네는 네이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승리의 냄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킬고의 대사가 바로 그런 이 미국인들의 그러한 희망이죠. 우리는 승리하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이 승리의 냄새를 맡고 싶었지만은 그 조그만 베트남에게 패배를 한 그런 굴욕적인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마치 헐리우드 B급 영화처럼 정말 그 선악 이분법적인 구도로 전쟁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게임하듯이 이 베트콩들은 적이고 그리고 우리 편은 미군이고 그래서 미군이 베트콩들을 아주 정말 이렇게 이 승리의 어떤 그런 승리의 어떤 기쁨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러한 분위기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여튼간에 이 베트남 그리고 이 영화 내내도 베트남의 베트콩들은 굉장히 무력한 그리고 약한 그러한 타자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인간으로 그려지기보다도 독립되고 굉장히 의지가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역사와 또 자신의 그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강한 전략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그런 약한 베트남인으로 그려졌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베트남전은 그런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베트남의 입장에 볼 때는 승리자이고 또 강력하게 항거를 했고 또 추종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베트콩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타자의 시각, 그러니까 이제 이 아군의 시각, 이 백인의 미군인들의
미국의 시각은 그것만 있고 타자의 시각, 즉 베트남 피해자의 시각은 배제된 채 미국 백인 시각에서 전쟁이 수상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미군 중심의 시각을 인해서 베트남 전쟁의 실제인 베트남인들의 모습은 비주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만든 베트남 전만 봤기 때문에 그런 베트콩들의 어떤 베트남 군인들의 어떤 그 강하고 그리고 그런 용맹한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이겼다는 것은 미군들을 이겼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이런 그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체적인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미국을 능가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그린 베트남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좀 균형이 있게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측면, 이 영화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유럽인들, 즉 미국인들의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 그런 폭력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그렸다라는 것 말고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 폭력적인 본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둠의 핵심이라는 소설에는 성배 탐색의 모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배라는 것은 이제 과거 뭐 그런 신화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목표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웅이 성배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성배 탐색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신화나 소설, 그 설화에. 근데 이제 이 어둠의 핵심도 이 주인공 말로우라는 주인공이 그 커치 대령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성배를 탐색하는 그런 모티프가 비슷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모티프는 이제 역시 지옥의 묵시록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모티프에다가 제시 웨스턴이라는 학자가 쓴 제시계에서 왜 로망스로라는 책,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 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면, 이 컷이 이 커치 대령의 방 안을 찍은 거예요. 영화 속에서 커치 대령 방 안을 보여줘요. 그때 이제 이런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이 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이 제시계에서 로망스라는 책이고, 이 책이 황금가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였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커치 대령이 이 책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커치 대령이 또 그 엘리엇의 그런 시도 막 암송하기도 하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엇과 이런 제시 웨스턴 그리고 제임스 프레이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커치 대령이 영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그 감독, 작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설에서는 주인공 이름이 말로우고 영화에서는 월라드로 나와요. 월라드. 이들은 이제 임무를 받은 이제 영웅이죠. 예, 그래서 그 임무가 바로 커츠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마치 성배를 찾아가는 것처럼 커츠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예요. 커츠는 이제 죽어가는 피셔킹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피셔킹은 그렇죠. 그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물고기들의 왕.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게 좀 나와요 또.
그래서 월라드는 커츠가 원하는 대로 그를 살해하죠. 그러니까 커츠는 스스로가 이제 자살을 하는 건데, 자살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의 자신의 이을 후임자를 정하고 그 후임자한테 자기가 살해당하는 그런 것을 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월라드가 그 부족의 새로운 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점일 수 있죠. 왜 어떻게 커츠가 우리가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를 죽이게끔 거꾸로 자기를 죽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 의혹 질문이 만들어지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레이저는 그 책을 통해서 제식의식을 얘기를 해요. 그 제식에서 왕살해의식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황금가지의 주요 연구 주제가 바로 왕을 살해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둘 다 황금가지와 또 이 제식에서 로망스로 이 둘 책 모두 다 일종의 왕을 후임자가 살해하는 그러한 희생 제식, 그러한 희생제라고 하죠. 희생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 원시 사회 때에 많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이 제식에서 신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 기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템 숭배의식 속에서는 신이 백성과 땅의 번영을 위해서 죽는다는 희생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왕이 이제 신격화돼 있었죠. 그래서 왕을 죽인다는 거는 이제 신이 백성과 땅을 번영을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희생적인 행위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가지에 그런 앞부분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숲의 디에나라는 그런 성소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이 성소는 숲속에 그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배회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제였다는 거죠. 사제. 그 사제가 그 숲속에 배회하는데 그 배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만간 자신을 살해하고 사제직을 계승하는 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 성소는 사제직을 계승한 장소인데 사제의 후자는 지금의 사제를 살해함으로써 그 직을 계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엄격한 이 성소의 율법으로 사제, 전임자를 살해하고 후임자가 그 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네미의 사제는 동시에 왕의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라는 것이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그 선왕을 자기 힘으로 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제왕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여기 황금가지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러한 희생제의 그 왕 일종의 어떤 기운을 다한 그러한 왕을 후임자가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희생제의를 이제 그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
이 희생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렇게 희생제라는 의미가 뭔지, 그것은 희생제의 하는 것은 결국은 부족의 번영을 위해서 왕이나 부족장을 살해하는 것이다. 그죠? 둘째는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신의 부활과 소생을 꾀한다. 라고 돼 있고, 세 번째는 토템 식사. 즉, 살해된 왕의 육신을 부족민들이 나누어 먹음을 통해서 제식 참여자와 조상 혹은 신을 모두 다 재결합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융은 이러한 희생제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참여한 사람들의 개성화 과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개성화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자기 실현을 이루는 정말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것으로서 또 해석을 합니다. 개성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무의식에 자기가 의식의 중심인 자아를 죽이는 거죠. 희생함으로써 자기 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무의식의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식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는 건데 이 자아를 이 자기가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의미를 미사를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로 예를 좀 들었어요. 그 미사를 분석해 보면은 미사에는 제2에 사용되는 제물이 있죠. 그리고 제2를 주관하는 주체가 있고 제2를 받아들인 대상으로 나눠줄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로 볼 때 하나님과 예수의 관점, 미사에 참여하는 관점, 사람들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희생제의 희생 제물은 아까 말했던 무의식의 자기가 의식의 자아를 죽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기 때문에 희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은 바로 자아죠. 자아. 그래서 자아는 자기로부터 나왔으니까 자기가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자기는 아버지고 자아는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 볼 때는 정신의 아버지인 자기는 하느님이 되는 거고, 자기는 하느님이 되고, 무의식의 아들인 자아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희생 제물로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결국 죽게 희생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만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 제물은 빵과 포도주인데 이 빵과 포도주를 포도주를 예수의 피라고 하고 빵을 예수의 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의 육신을 나눠 먹는 그러한 것이 성만찬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과거 부족들이 왕이나 부족을 살해하고 희생제물로 바쳐서 그 부족민들과 양왕의 육신을 나눠 먹었던 그러한 희생제의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화, 이 개성화로 입장에 봤을 때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죽임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기 실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포기함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어떤 무의식의 어떤 자기가 어떤 의식적인 이성적인 어떤 욕심과 그런 것에 똘똘 뭉친 그런 자아가 있다면은 그 자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의식이 무시되고 소외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자아, 탐욕적인 자아라든지 이런 그 자아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정신이 자아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분열됐던 정신의 부분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통합되며 이 통합으로 정신이 완전한 하나의 전체가 된다. 희생되는 자아도 원래 자기에서 나왔으므로 자아는 자기의 일부고 자아의 희생은 자기의 소중한 부분을 기꺼이 소멸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개성화는 자기의 작용으로 분열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의 개인으로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무의식이 의식을 희생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자아를 희생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이 분열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통합된 정신의 중심 또한 자기다. 그래서 심리적 관점에서 희생제물을 받는 대상은 자기가 되면서 자기이고 종교적 관점에서는 하느님, 성만찬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만찬 참여자들은 성만찬에서의 심리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와 상응하는 그들 내면의 신의 형상을 회복하여 의식적으로 통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교인들도 자아, 어떤 그런 탐욕적이고 잘못된 자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길들여진 그런 자아를 교회에 와서 그런 자아를 죽이고 무의식거가 통합시키는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신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신의 형상. 그러니까 신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신과 연결이 됨을 통해 가지고 신의 무의식을 회복한다는 것은 신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다시 그 자기를 스스로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 속에 나쁜 자아를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미사, 그런 것이 그 미사의 개성화 과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영화에 나타난 거죠. 이 영화에서 월라드가 커츠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왕이 됐다는 것보다도 상징인 것이죠. 즉 커츠가 자기 자신의 가장 폭력적이고 나쁜 그러한 자아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다시 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본다고 하면은 일종의 커츠와 월라드는 한 사람이죠.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의 상징이냐면은 일종의 미국의 상징이죠. 미국의 자아, 나쁜 자아가 커츠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나쁜 자아를 희생을 시켜서 죽이고 또 자신의 무의식과 통합을 해가지고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신의 형상이죠. 그 신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신의 형상과 통합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옥의 묵시록은 그런 미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이 그 발동된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제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또 그럼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존이 계속 되려고 하면은 기존의 그러한 나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커츠가 일종의 그런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러한 자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개성화를 위해서 희생되는 제물은 커츠로 상징이 된다. 커츠는 예수같이 신과 인간 중간에 놓인 존재, 성배 탐생의 피적행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칼 융은 인격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으로 또 나눴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 이제 이 밀림으로 가는 그 과정들 속에 또 이러한 희생제의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이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여정전 월라드가 밀림과 밀림을 이끄는 강호의 매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월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이공, 여기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나는 아직 사이공에 있다. 내가 다시 정글에서 눈을 뜬다고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복무 후 고향에 갔을 때는 더욱 심하였다.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혼에 승낙할 때까지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전부는 정글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다. 여기서 일주일째다. 이문을 기다리면 나는 점점 약해진다. 이 방에 머물지 않으면 약해진다. 이런 이제 나레이션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월라드는 정글을 되게 좋아해요. 정글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글 바깥에 있을 때는 이미 폐인이 된 상태예요. 이혼도 했고, 또 점점 몸도 약해지고 있고, 거의 미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글에 돌아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그 정글, 밀림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원초적 무의식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 칼융이 우리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개인적 무의식도 있지만은 집단적 무의식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드는 그러한 집단적 무의식, 희생제의라는 것들을 했던 인간들, 원시 인류의 그러한 문화들, 그 문화가 바로 집단 무의식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때, 그러한 집단 무의식에 이끌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밀림이라는 것이 바로 원초적 무의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명사회라는 것은 의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문명사회.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라든지, 그죠? 그런, 얘는 그래서 올라드는 지금,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상태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런 욕구들이 막 있는데 그 욕구를, 의식이 서로 소외시키고 그 의식이라는 것이 무의식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이 의식과 무의식이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얘는 무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을 죽이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개인화, 그리고 자기 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림에 이끌리는 것은 그들 자아가 자기 작용에 의해 정신의 치면으로 이끌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 자아가 자기의 작용, 자기의 무의식의 자기의 작용에 의해서 정신의 치면을 이끌리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드가 이제 이 정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호텔 방에 있을 때 그 도우즈라는 그런 락그룹의 종말이라는 그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이것이 끝이다. 멋진 친구야. 이것이 끝이다. 나의 유일한 친구야. 나는 다시 너의 눈을 못 볼 것이다. 너무나 무한하고 자유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떤 이방인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곳. 절망적인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친구는 커치를 상징하는 거죠. 커치가 영원하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구하기 위해 월라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커치는 또 이 월라드 본인이기도 해요. 본인. 그러니까 본인의 자아가 되는 것이죠. 자아. 그러니까 그 자아를 이제 무의식과 서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아를 희생을 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아를 영원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월라드가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월라드가 밀림으로 이끌리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의 커츠를 향하는 것이죠. 커츠. 그리고 그것을 하게끔 만든 것은 자기. 바로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무의식. 그리고 그 무의식은 그런 집단 무의식과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커츠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려는 심층적인 요구에 월라드의 의식이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무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커치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그리고 이제 여기 앞부분에 거기서 이제 이 월라드를 호텔방에서 데리러 온 군인들이 있죠.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이게 이제 그 월라드를 데리러 온 군인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회색 옷을 입은 여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제시계에서 로망스라고 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 초몽룡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의식에서 상복 입은 여인들이 죽은 신을 애도하면서 시체를 처리하고 때로는 신의 재생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절차에서 그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여자가 마치 그런 상복을 입은 여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배가 있는 성은 물과 가장 근접한 곳, 바다 위 혹은 근처, 강키스게 위치해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화에서 무의식과 재생을 상징하는 모티프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그렇게 재생을 보통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라는 것도 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바다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무의식의 상징이고 이 강도 그런 무의식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 끝에 이제 피셔 킹이 있죠. 그러니까 피셔 킹이 커치인데 그 피셔 킹이라는 것이 바로 고기들의 왕.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라는 것은 까마득한 태고적부터 생명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죠? 피셔라는 것은 태초부터 생명의 근원과 보존을 특히 연결되는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생명력의 상징으로서 신화에 등장하고 있고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피셔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월라드는 그러한 이 무의식 세계에 계속 이끌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의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끌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라드가 피셔킹을 상징하는 커치를 향해서 강을 따라가는 것은 무의식의 핵심 생명회로의 탐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